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뭐 DX,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특히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적 지향점을 그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DX와 디지털 피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쓰고 싶은데요. 어, DX는 뭐 다 아시다시피 DT라고 하는 단어가 한 수년 전부터 쭉 많이 쓰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작년 정도부터 DX라고 하는 단어가 좀 병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개념은 비슷한 듯한데 좀 다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는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날로그 조직 구조가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있는 것이고 DX는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모델이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다른 요소와 함께 교류를 하고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 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피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보팅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농구를 할 때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 한 발만 움직이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뭐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보팅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아날로그 기업이 자신의 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 MZ 세대라고 하는 고객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흡수해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을 저는 디지털 피보팅이라고 한번 이름 짓고 싶습니다. 먼저 뭐 좀 약간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큰 변화는 이해하기 어렵다. 뭐 지금이야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명사가 되었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명한 것이 90년대 초반에 동남아 금융위기를 예견했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소위 그 이름이 많이 났었죠. 소위 말해서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원 투입만 계속적으로 하는 형태의 경제 구조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남아 경제는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일종의 자원 투입 증가형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힐 것이다. 그럼 멀지 않았다라는 예측을 해서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97년 그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또 얼마나 황당한 예측을 했느냐면 일종의 이 사람 개인적인 흑역사겠죠.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뭐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1998년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예측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2005년경이 되면 인터넷이 경제에 끼친 영향은 기껏 해야 팩시밀리가 경제에 끼친 영향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뭐알 수가 있는 것이죠. 팩시밀리는 단순히 이제 이미지를 전송하는 디바이스의 혁신 차원이었다면 그 인터넷은 단순한 디바이스, 통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문명을 바꾸고 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의 정신 세계까지도 지금 바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공부도 잘하고 많이 똑똑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정도의 경제학자가 이걸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의 틀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오히려 1998년은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처음으로 깔리기 시작한 해입니다.
97년에 소위 IMF 구제금융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98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8년에 오히려 조그맣게라도 인터넷 사업,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사람보다는 훨씬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인가?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많이 오래전에 나왔고 작년은 엄청난 그 변화를 겪었지만 특히 금융은 저는 금융을 놓고 보면 금융산업은 5년 전에 리테일 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에 리테일 산업은 사실 그때 이미 뭐 쿠팡도 성장하고 있었고 뭐 미국에서 아마존에 관한 기사는 매일 나왔지만은 대세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리테일을 주도했던 신세계나 롯데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구조가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산업이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핀테크라는 단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금융업 안에서 부분적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테크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작년부터 많이 쓰기 시작하죠. 기존에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들이 금융을 하기 시작하면서 테크핀이 돼버리면서 금융산업 전체 구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 점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봤지만 이미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 폴 크루그만 이 사람도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완전 무기랑 사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또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새로운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MZ 세대 특성의 단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그 MZ 세대, 특히 그 중에서 20대 중반 후반의 남자들은 여러 가지 뭐 이제 물론 성별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화장품, 패션에 관심이 있고 남성들은 스포츠, 뭐 운동기구에 관심이 있게 마련인데 특히 이제 이 세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있는 것이 이제 스니커스라고 하는 운동화죠. 근데 단순한 운동화를 가지고 뭐 좋은 걸 사서 신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팬덤이 형성이 돼 가지고요. 이 스니커스를 이제 소위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로 거래를 하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그 중고 플랫폼 뭐가 큰 게 이제 세 개가 있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가 있는데 그 번개장터 매출 한 1조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 1,000억 원 정도가 이 스니커스를 거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스니커스를. 근데 이 스니커스 거래액이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번개장터가 이 스니커스가 워낙 급성장하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 얼마 전에 이제 현대에서 여의도에 그 백화점을 오프라인을 큰 걸 냈는데 거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열었는데 그걸 쇼룸을 겸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스니커스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운동화가 바로 이제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운동화인데 이 운동화 한 컬레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근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유명 스타와 결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니에 웨스트가 그래미상 수상식 때 그 신었던 그리고 춤을 췄던 운동화 그건 뭐 한 20억이 넘고요. 마이클 조단이 NBA 챔피언십 시리즈 우승할 때 신었던 운동화 그것도 20억, 3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이 소장하는 운동화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스토리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비쌉니다. 같은 무게의 금값이 이게 대략 한 700g 정도 하는데 같은 무게의 금값이 한 5,5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일단 디지털 세대는 정보에 민감하고 그 정보에 반응을 하고 자신들끼리 그 정보를 교류하면서 플랫폼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든 교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서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가치를 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금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개념적으로 2020년은 이제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이라는 부분은 그 전에도 디지털 격변은 있어 왔지만 이 2020년에
이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충격이 오면서 이 디지털 격변이 굉장히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뭐 5년, 10년씩 걸릴 변화가 1년 만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의 개체가 디지털화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마치 따뜻한 물 난류와 차가운 물 한류가 부딪히면서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듯이 이제 오히려 본격적인 어떤 이 디지털의 어떤 비즈니스 찬스는 오히려 이제 2021년, 2022년, 2023년에 본격화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뭐 플랫폼 사업, 뭐 대단한 형태의 기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음식 배달조차도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가 되어야 매출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세탁소, 주차장, 정육점 이런 소위 전형적인 아날로그 올드 비즈니스 모델들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업은 일종의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한 흐름을 나름대로 이제 소위 엑셀러레이트 한다고 하죠.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업을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불공정 경쟁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자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금융업이 좀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디지털 피보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려보면 디지털 스트럭처 과거에는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원재료가 들어와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건과 서비스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가치를 가지는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것이 일정한 알고리즘을 거쳐서 그 알고리즘 중에 요즘 최근 제일 각광받는 것이 AI겠죠. 알고리즘을 거쳐서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부분은 근데 전혀 물리적 부분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아졌죠. 대표적인 것이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은 뭐 실물이 전혀 유통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그 알고리즘이 서버에 탑재되어 있고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돈을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디지털 스트럭처, 아날로그 스트럭처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아날로그의 한쪽을 딛고 있을 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전략적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디지털 피보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금융산업의 플랫폼은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 큰 대세죠. 누구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는 큰 회사인대로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인 대로 또 연계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포인트를 저는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부분은 그냥 디지털 MZ 세대가 금융 소비자 주축으로 부상된다고 하는 것이 이 표에 딱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급증하는 20, 30대 은행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연령대별 대출 증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20대는 있었고 50년 전에도 20대는 있었습니다. 언제나 20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의 20대는 과거의 20대, 30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수익 자산을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 일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금융 상품과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접점이 디지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이 이야기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 금융 서비스도 자신의 고객을 잃을 것이라는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네 가지입니다.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객 중심이다. 고객 중심이다. 데이터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미 이제 금융업은 어떤 그 업을 보험이든 증권이든 뭐 은행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실은 데이터 분석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현재 전환되고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CEO 스코어 데일리에서 나름대로 이제 핀테크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국내선 최초로 알고 있는데
국내 핀테크 사업자들 한 200여 개를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상 전수조사입니다. 뭐 한두 명이 모인 뭐 조그만 스타트업은 논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성장을 하고 어떤 부분이 뭐 조금 또 흐름을 타고 있느냐를 보았는데 뭐 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 성장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특히 송금 결제 부분에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송금 결제 부분이 아날로그 네트워크를 베이스해서 송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인터넷망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들은 그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송금 결제 이것은 물론 국외 송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부분은 작년에 좀 위축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어차피 시황을 따르는 것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핀테크는 성장하고 있고 송금 결제 부분이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MZ 세대가 반응하고 있다 이야기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 이것이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슬라이드입니다. 이 금융산업의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는 2017년에 딜로이트 UK에서 발간한 금융산업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저기 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2017년이니까 벌써 조금 시간은 흘렀지만 좀 볼 때마다 이 뒤에 이야기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 하나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 표가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이 이 표가 지금 많이 설명해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보이시는 표 중에서 좌하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좌하단이라고 하면 여기인데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기존의 서비스를 나의 채널, 내가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뭐 또 그 다음번 유형은 나의 프로덕트를 타인의 플랫폼에 얹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나의 채널에다가 다른 제3자의 프로덕트를 결합시켜서 파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일종의 포털의 개념인데 내 것도 팔고 남의 것도 팔고 내 채널도 이용하고 남의 채널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뭐 기존의 포털 개념이기 때문에 좀 금융업에서는 조금 관계는 뭡니다. 뭐 10년 후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이 약간 어려운데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규모가 충분히 크다. JP 모간이다. 뭐 그 정도 혹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이 정도 되면은 나 자신이 금융 플랫폼 자체가 돼버리면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나는 보험밖에 못하거나 나는 증권 중에서도 특수한 곳에 특화되어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플랫폼 만들어 봐야 오는 사람이 없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플랫폼은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나의 프로덕트를 제3자, 강한 제3자 그리고 나와 매칭이 되는 제3자에게 가서 팔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이죠. 그리고 이 개념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어차피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일종의 금융 플랫폼을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 포션은 적더라도 플랫폼 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냥 플랫폼 자체가 되느냐, 금융 플랫폼으로 되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플랫폼에 얹혀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플랫폼인데 금융을 벗어난 다른 영역까지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개념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내 금융시장 플랫폼 구조 급진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CEO스코 데일리에서 이제 최근에 보도한 이 관련된 기사의 극히 일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은행권, 자동차를 앞세운 플랫폼 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HY,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야쿠르트가 이제 HY로 이름을 바꾸었죠. 신한라이프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이 스타트업과 손잡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한다라든지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 무슨 말이냐? 자, 은행권은 비교적 그 자신이 강하죠. 하지만 은행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생각보다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금융과 비교적 밀접한 어떠한 라이프 비즈니스를 우리 플랫폼으로 결합시키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소위 금융 소비자들과의 관계도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살려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전액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죠. 어떤 형태인지 캐피탈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동차는 사기 전에 그냥 가서 몇 번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놓고 보면 은행권이 자동차와 결합했을 때 굉장히 플랫폼의 특성을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HY가 왜 신한라이프와 연계가 되느냐? HY도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야구르트 아줌마라고 했었죠. 근데 이분들을 프레시 매니저로 이제 그 개념 정의를 다시 하고 야쿠르트뿐만 아니고 일종의 유기농 관점에서의 밀키트라든지 화장품, 뭐 어린이용 이유식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HY에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생보사와 결합을 했을 때 고객 확보 관점, 그다음에 고객의 행동 분석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뭐냐 하면 각자 입장에서 각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각각의 입장에서 그 플랫폼의 구체적인 전략은 다종다양하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총론으로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플랫폼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시사점인데요. 이것은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기존의 아날로그 사업 방식은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저가치 유산으로 전락하고 있죠. 지금 전형적인 아날로그 비즈니스들 지금 뭐 은행 기존 지점들 지금 줄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날로그 사업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디지털 기술이라는 도구와 접목하는 디지털 피보팅은 뭐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든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 금융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금융산업도 디지털 피보팅을 통한 플랫폼 개념 사업 모델 전환을 급진전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플랫폼 중에서 자세 상황에 적절한 목표 모델을 선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플랫폼 강화를 위한 핀테크, 그다음에 제3자 서드 파티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전략의 핵심이고 내가 주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남의 포트폴리오에 내가 편성할 수도 있고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플랫폼이라고는 총론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건 한번 제가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카카오뱅크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접점을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개방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통신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개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원용한 것인데 통신 사업자의 망 중립성 개념은 아시는 대로 어떤 나라를 가나 주요 통신사는 3개를 넘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4개, 5개 넘어가면 오히려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것이죠. 서너 개가 경쟁을 하고 아무리 많아도 5개가 넘지 않는데 물론 이제 기관 통신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통신 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망에다가 다른 사업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허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라든지 KT가 있는데 이 KT나 SK텔레콤이나 이런 데가 주도하는 사업자들이 유튜브 우리 접속 안 시켜주겠다. 왜? 데이터 너무 많이 쓰고 우린 돈 안 된다. 라고 끊어버렸을 때 유튜브는 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어떤 개념이 나왔느냐면 망중립성. 누구나 합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통신망을 쓰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인터넷 비즈니스가 성립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카카오가 그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은행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사실은 다른 금융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그것은 개별 단위의 전략적 측면도 있지만 과연 플랫폼 중립성 관점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저는 한번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씀은 뭐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하여튼 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은 5년 전의 리테일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5년 전의 리테일이 소매 유통업이 2021년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2021년의 금융업이 아마 2026년의 금융업을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격변의 와중에 우리 CEO 스코어 데일리의 고객께서는 현실적인 전략과 합리적인 추진 방향으로 또 모두 다 승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